안녕하세요. 미소한줌 이야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마주하게 될 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90살이 된 부모님의 돌봄 문제로 갈등하는 내남매. 그리고 그 무거운 짐을 홀로 짊어진 장남의 3년간의 기록. 형이 장남이니까 당연히 모셔야지. 모두가 한 발씩 뒤로 물러설 때 누군가는 그 자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재산은 있지만 부모님 돌봄은 외면하는 동생들. 그리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간 한 남자. 과연 그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후회일까요? 아니면 뿌듯함일까요? 힘들었지만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는 그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2살 평범한 회사원으로 정년을 앞두고 있는 장남입니다. 제가 오늘 이 사연을 쓰게 된 건 지금 제 거실에서 주무시고 계신 90살 아버지와 88살 어머니 때문이에요. 두 분이 저희 집에 오신 지 벌써 3년이 되었네요. 사실 처음부터 부모님을 모시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부모님은 시골 고향집에서 두 분끼리 잘 지내고 계셨거든요. 자식들 신세 지기 싫다며 끝까지 독립적으로 사시려고 하셨죠. 그런데 3년 전 겨울 어머니가 화장실에서 미끄러지셨어요. 다리를 다치셔서 거동이 불편해지셨죠. 아버지도 이미 허리가 많이 굽으셔서 어머니를 제대로 돌볼 수가 없었어요. 그때 우리 형제들이 모였어요. 저 포함해서 남동생 2, 여동생 1 이렇게 넷이요. 부모님을 어떻게 모실지 의논하려고 했죠. 형이 장남이니까 형이 모셔야지. 둘째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예상했던 말이었죠. 우리 집은 아파트가 좁아서 안 돼. 게다가 애들 대학 등록금도 있고. 셋째가 거들었어요. 나도 사업이 어려워서 지금 당장은. 형수님도 일하시잖아. 형네가 그나마 여유 있지 않아? 막내 여동생은 아예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미국에 살면서 1년에 한 번 오는 게 전부인 동생이었죠. 결국 그날 회의는 아무 결론 없이 끝났어요. 다들 조금씩 돈을 모아서 요양원에 모시자는 말만 하고 헤어졌죠. 그런데 막상 요양원을 알아보니 좋은 곳은 너무 비쌌어요. 한 달에 두 분 합쳐서 500만 원이 넘게 들더라고요. 형제들한테 연락했더니 다들 그렇게 비싼 줄 몰랐다며 발을 뺐어요. 그냥 집에서 간병인 쓰면 안 돼? 시골이라 간병인 구하기도 힘들어. 그럼 형이 알아서 해. 우리는 조금씩 보탤게. 조금씩 보탠다던 그 돈도 처음 한두 달뿐이었어요. 다들 사정이 있다며 연락을 끊었죠. 저는 매주 주말마다 서울에서 충청도 고향집까지 왕복 6시간을 운전하며 부모님을 돌봤어요. 평일엔 동네 아주머니께 돈을 드리고 부모님 식사를 부탁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이웃 아주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르신들이 너무 위험해 보여요. 어제는 할아버지가 가스불을 켜놓고 깜빡하셨대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그날로 저는 결심했어요. 부모님을 서울로 모셔오기로요. 아내와 상의했을 때 아내는 한숨을 쉬었어요. 다른 형제들은 뭐해요? 왜 우리만? 그래도 장남이잖아.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 애들은 어떡하고요? 우리도 나이 들어가는데. 아내 말도 맞았어요. 우리도 60이 넘어 몸이 예전 같지 않았고 큰애는 결혼 자금이 필요했고 둘째는 아직 대학생이었죠. 하지만 90살 부모님을 그냥 둘 수는 없었어요. 부모님을 모시고 온 첫날 동생들한테 연락했어요. 부모님 우리 집으로 모셨어. 아 그래? 형이 결정했구나. 수고해. 그게 끝이었어요.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도와주겠다는 말도 없었죠.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아버지는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셔서 가끔 길을 잃으셨고 어머니는 거동이 불편해 화장실 가는 것도 도와드려야 했어요. 제가 회사에 있는 동안은 아내가 부모님을 돌봤는데 아내도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어서 정말 버거웠죠. 여보, 나 너무 힘들어요. 시동생들한테라도 돈이라도 좀 받아요. 아내가 울면서 말했어요. 저도 동생들에게 연락했죠. 한 달에 50만 원씩만 보태줘. 부모님 병원비랑 약값이 너무 많이 들어. 형, 나도 형편이 안 좋아서. 좀 이따가 줄게. 우리 집도 대출금 때문에. 다음 달에 보낼게. 다음 달은 없었어요. 명절 때 잠깐 와서 인사만 하고 가는 게 전부였죠. 용돈 봉투 하나 없이. 작년 여름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뇌경색이었죠.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생명엔 지장이 없었지만 왼쪽 반신이 마비되셨어요. 병원에서 동생들에게 연락했어요. 아버지 쓰러지셨어. 빨리 와. 그제야 다들 불이 나게 병원으로 왔죠. 하지만 그들이 한 일은 의사에게 상태를 묻는 것뿐이었어요. 수술비는 얼마나 들어요? 보험 처리는 되나요? 회복 가능성은 어느 정도예요? 정작 아버지 손 한번 제대로 잡아드리는 사람은 없었어요. 수술비가 2천만 원이 나왔어요. 제가 먼저 냈죠. 동생들에게 나눠서 내자고 했더니 또 그 소리였어요. 형이 먼저 내. 우리는 나중에 줄게.
그 나중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오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태어나신 후 집은 더 전쟁터가 됐어요. 휠체어를 타셔야 했고 재활치료도 받아야 했죠. 아내는 결국 일을 그만뒀어요. 이렇게는 못 살아요. 요양병원이라도 알아봐요.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마음이 찢어졌죠. 아내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어요. 말씀이 어눌하셨지만 간신히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큰아들, 고맙다. 미안하다. 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평생 눈물 한 번 안 보이시던 아버지가. 아버지 괜찮아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다른 놈들은 왜 안 오니? 바빠서 그래요. 조만간 올 거예요.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아버지를 더 슬프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니도 점점 약해지셨어요. 아버지 병간호를 하시느라 당신 건강은 돌보지 못하셨던 거예요. 결국 어머니도 병원 신세를 지게 되셨죠. 그때 막내 여동생한테 국제전화가 왔어요. 오빠 부모님 괜찮으신 거야? 괜찮긴 뭐가 괜찮아. 두 분 다 병원이야. 어머 왜 이제 연락한 거야? 네가 연락을 안 하니까 내가 하지. 미안해. 근데 나 지금 미국이잖아.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돈이라도 보내든지. 알았어. 보낼게. 50만 원이 왔어요. 미국에서 50만 원. 웃음이 나왔죠. 둘째는 아예 연락을 끊었어요. 사업이 망해서 지방으로 도망갔다는 소문만 들렸죠. 셋째는 가끔 전화해서 형 고생한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동네 복지센터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어르신들 지원 신청을 하셨던데 형제분들이 모두 재산이 있으셔서 지원 대상이 안 되세요. 알아보니 둘째는 제주도에 펜션을 가지고 있었고 셋째는 경기도에 상가 건물이 있었어요. 막내는 미국에 집이 2채나 있었고요. 다들 돈이 없다고 했는데 사실은 재산을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부모님은 제가 모시고 있는데 작년 겨울 어머니가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큰아들아 너무 미안하구나. 네가 다 짊어지게 해서.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다른 자식들은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잘못 키웠나?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어요. 그래도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너라도 있어서. 그날 밤 저는 아내한테 말했어요. 여보 조금만 더 참아줘. 부모님이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아.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알아요. 나도 부모님이 불쌍해요. 자식이 넷이나 있는데 하나만 찾는 게. 올해 들어 부모님 건강이 더 나빠지셨어요. 아버지는 거의 누워만 계시고 어머니도 기력이 많이 떨어지셨죠. 지난달 큰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을 결혼식장에 모시고 갔어요. 휠체어에 앉으신 아버지, 지팡이를 짚으신 어머니, 손자 결혼식을 보시며 두 분이 우셨어요. 이런 걸 볼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 동생들도 결혼식엔 왔어요. 하지만 부모님께 인사만 하고 먼저 갔죠. 축의금은커녕 부모님 모시고 온 차비도 안 줬어요. 그런데 며칠 전 둘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형, 부모님 재산 정리는 어떻게 할 거야? 무슨 재산? 시골집이랑 땅 있잖아. 아직 살아계신 부모님의 재산을 벌써 걱정하는 동생이 한심했어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때 얘기하자. 아니, 미리 정리해둬야지. 형이 다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3년 동안 병원비, 약값, 생활비로 이미 1억이 넘게 들었는데 시골집이랑 작은 텃밭이 얼마나 된다고. 그래, 네가 그렇게 걱정되면 지금부터라도 부모님 모셔. 그럼 다 내 거야. 아니, 그건. 전화를 끊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죠. 그런데 일주일 후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셋째가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아내와 함께였죠. 형, 우리가 좀 도와줄게.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3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으니까요. 갑자기 왜? 셋째 아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시아버님이 제 꿈에 나타나셨어요. 너무 서러워 보이셔서. 죄송해요, 형님. 그동안 우리가 너무했어요. 알고 보니 셋째 아내의 아버지도 최근에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자식들이 모두 외면하는 바람에 요양원에서 쓸쓸히 돌아가셨다고요. 그 일로 큰 충격을 받았다더군요. 형님 혼자 다 짊어지시는 거 보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날부터 셋째 부부가 주말마다 와서 부모님을 돌봐줬어요. 작은 도움이었지만 저와 아내에겐 큰 위로가 됐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정신이 맑아지셨어요. 평소엔 거의 말씀을 못 하셨는데 그날은 또렷하게 말씀하셨죠. 큰아들아, 다른 자식들 불러라. 할 말이 있다. 급하게 동생들을 불렀어요. 둘째도 마지못해 왔고 막내는 화상통화로 연결했죠. 아버지가 힘겹게 입을 여셨어요. 너희들, 형 고생하는 거 다 알면서 왜 모른 척했니?
동생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큰아들이 없었으면 나와 엄마는 이미 죽었을 거다. 너희는 자식 자격이 없다. 둘째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형을 도와라. 형도 나이 들어간다. 그게 아버지가 정신이 맑으셨던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 후로는 다시 의식이 흐려지셨죠. 하지만 그날 이후 뭔가 달라졌어요. 둘째가 한 달에 100만 원씩 보내기 시작했고 막내도 정기적으로 송금을 했어요.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었죠. 그런데 한 달 전 어머니가 제게 봉투 하나를 주셨어요. 큰아들아 이거 네가 가져라. 봉투 안에는 낡은 통장이 들어있었어요. 잔액이 3천만 원이었죠. 어머니 이게 뭐예요? 평생 모은 거야. 내 아버지도 모르는 돈이야. 너 혼자 쓰라고. 어머니, 다른 자식들한테는 비밀이야. 네가 고생한 거 이것밖에 못 해줘서 미안하다. 어머니는 평생 아끼고 모으신 비상금을 저에게 주신 거였어요. 아마 당신들 장례 비용으로 모으신 것 같았죠. 어머니 전 괜찮아요. 이 돈은 어머니가 쓰세요. 아니다. 네가 가져야 해. 내 아내한테라도 뭐라도 사줘라. 그 사람도 고생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큰아들아, 네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다. 고맙다. 지난주 어머니가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아흔을 목전에 두고 조용히 눈을 감으셨죠. 마지막까지 제 손을 잡고 계셨어요. 장례식장에 동생들이 모두 왔어요. 이번엔 달랐어요. 다들 정성껏 조문객을 맞았고 장례 비용도 나눠서 냈죠. 둘째가 제게 와서 말했어요. 형,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이제라도 아버지 모시는 거 도울게. 막내도 화상통화로 울면서 사과했어요. 오빠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다음 달에 한국 갈게. 아버지 뵈러. 어머니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엄마, 어디 갔니? 아버지, 어머니는 좋은 곳으로 가셨어요.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치매에 걸리셔도 어머니가 없다는 건 아시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오히려 형제들이 더 자주 찾아왔어요. 아마 어머니의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깨달은 것 같았죠. 둘째는 매주 와서 아버지를 목욕시켜드렸고 셋째는 병원 다니는 일을 도왔어요. 막내도 약속대로 한국에 와서 한 달간 머물며 아버지를 돌봤죠. 오빠 이제 알았어. 부모님 모시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막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나 정말 나쁜 딸이었어. 돈 좀 벌었다고 부모님을 외면했으니. 저는 동생을 위로했어요.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어.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야. 정말로 아버지는 자식들이 모두 모인 걸 보시고 미소를 지으셨어요. 비록 말씀은 못하셨지만 눈빛으로 알 수 있었죠. 그런데 지난달 아버지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셨어요. 폐렴에 걸리셨는데 연세가 있으셔서 회복이 어려웠죠. 중환자실에 계신 아버지를 보며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3년 동안 정말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감사했죠. 부모님의 마지막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얼마 남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가족분들 모두 오시는 게 좋겠어요. 동생들이 모두 모였어요. 우리는 돌아가며 아버지 곁을 지켰죠. 셋째가 말했어요. 형, 그동안 형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아. 우리가 너무 못됐었어. 둘째도 고개를 숙였어요. 맞아. 장남이라고 다 떠넘기고. 미안하다, 형. 그때 아버지가 눈을 뜨셨어요. 우리를 한 명씩 바라보시더니 힘겹게 손을 드셨어요. 우리는 모두 아버지 손을 잡았죠.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으셨죠. 아버지도 어머니 곁으로 가셨어요. 91살의 나이로 파란만장한 삶을 마감하셨죠. 장례식은 조촐하지만 따뜻했어요. 동생들이 진심으로 슬퍼했고 함께 아버지를 보내드렸죠. 장례를 마치고 우리 형제들은 오랜만에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형, 부모님 재산 얘기하려고 했던 거 정말 미안해. 형이 다 가져도 돼. 형이 고생했으니까. 둘째가 먼저 말했어요. 아니야, 법대로 나누자. 대신 그동안 들어간 병원비랑 생활비는 빼고. 제가 말했죠. 결국 시골집은 팔아서 부모님 제사 비용으로 쓰기로 했고 작은 텃밭은 그대로 두기로 했어요. 가끔 형제들이 모여서 부모님을 추억하는 장소로요. 막내가 제안했어요. 우리 1년에 4번은 꼭 만나자. 부모님 기일이랑 생신에. 모두가 동의했어요.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말했어요. 당신 정말 수고했어요. 자랑스러워요. 아니야, 당신이 더 고생했지. 시부모 모시느라. 그래도 후회는 없어요. 두 분 다 편안하게 보내드렸잖아요. 맞아요. 후회는 없어요. 힘들었지만 부모님의 마지막 3년을 함께 했어요.
매일 아침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저녁에 같이 식사하고 주말엔 공원에 모시고 나가고 그 모든 순간이 이제는 소중한 추억이 됐죠. 동생들도 늦게나마 깨달았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함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얼마 전 큰아들이 제게 말했어요. 아빠, 나중에 아빠 나이 들면 내가 모실게.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 모신 것처럼. 눈물이 났어요. 제가 부모님께 한 일을 아들이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빠는 그런 거 바라지 않아. 그냥 건강하게 잘 살아주면 돼. 아니야, 아빠가 보여준 것처럼 나도 할 거야. 그게 진짜 효도라는 걸 아빠가 가르쳐줬잖아. 맞아요. 제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어요. 아들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가르쳐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었죠. 어제는 부모님 합장을 했어요. 어머니 곁에 아버지를 모셨죠. 형제들이 모두 모여 제사를 지냈어요. 셋째가 말했어요. 형, 우리가 이제라도 깨달아서 다행이야.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조금이라도 함께해서. 둘째도 눈시울을 붉혔어요. 형이 없었으면 우리는 평생 후회했을 거야. 형이 부모님을 끝까지 모셔줘서 우리도 마지막에 화해할 수 있었어. 막내가 덧붙였죠. 오빠 정말 고마워. 오빠 덕분에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었어. 저는 동생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 이제 서로 아끼며 살자. 부모님이 그걸 가장 원하셨을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죠. 마치 부모님이 미소 짓고 계신 것 같았어요. 아내가 제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도 나중에 아이들 짐 되지 않게 준비 잘해두자. 그래야지. 하지만 그래도 가끔은 얼굴 보고 싶을 거야. 당연하지. 우리 아들이 당신 닮아서 효자잖아.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님을 모신 3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지만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매일 아침 부모님께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고 인사드리던 일.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를 끓이던 일. 아버지 휠체어를 밀고 동네 한 바퀴 도는 일. 두 분이 좋아하시는 옛날 노래를 틀어드리던 일. 그 모든 게 이제는 그리운 추억이 됐어요. 가끔 거실을 보면 아직도 부모님이 계신 것 같아요. 아버지가 신문을 보시고 어머니가 뜨개질하시던 그 모습이 눈에 선해요. 요즘 동생들과 자주 만나요. 부모님 얘기를 하며 웃고 울고 서로의 일상을 나누죠. 늦었지만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며칠 전 동네 어르신 한 분이 저를 붙잡고 말씀하셨어요. 자네가 부모님 모시는 거 다 봤어. 요즘 같은 세상에 보기 드문 효자야. 자네 부모님이 참 복 받으셨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복 받은 거죠. 부모님의 마지막을 함께 할 수 있어서요. 정말 그래요.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어요. 부모님이 제게 주신 사랑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어서. 마지막까지 우리 아들하고 불러주신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두 분의 손을 잡고 보내드릴 수 있어서. 그게 제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갑니다. 언젠가는 저도 자식들에게 짐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믿어요. 제가 부모님께 한 것처럼 제 아이들도 저를 외면하지 않을 거라고. 왜냐하면 그게 바로 가족이니까요. 서로 짐이 되더라도 함께 짊어지고 가는 것. 힘들더라도 끝까지 함께하는 것. 그게 진짜 가족이라는 걸 부모님이 제게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오늘도 부모님 영정 앞에 국화꽃을 놓고 인사드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늘도 잘 지내고 있어요. 보고 싶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부모님이 제게 보여주신 사랑처럼 저도 제 가족을 사랑하며 살겠다고. 그것이 부모님께 드리는 진짜 효도라는 걸 이제는 알기에 정말 묵직한 울림을 주는 사연이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누군가에게는 그저 흘러가는 일상이었겠지만 이 사연의 주인공에게는 부모님의 마지막을 함께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혼자 짊어진 무거운 짐이 때로는 원망스러웠겠지만 그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다는 그의 말이 가슴을 울립니다. 부모님의 손을 잡고 마지막을 함께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그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이었다고 말하는 그의 모습에서 진정한 효의 의미를 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부모님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나는 어떤 자녀인지를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미소 한 줌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